만약 돈과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푸념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부자를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얼마 전 시청자 중 한 분께서 참 뼈아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너프님도 부자이시고 불로소득으로도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말 속에는 불로소득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겁니다. 좀 억울했습니다. 저는 부자가 나쁘다거나 불로소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된 사람, 불로소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를 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거고, 정당한 불로소득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불로소득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엔 없으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위선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욕심이 과할 때 생깁니다. 재산만 물려주면 되는데 다른 것들도 함께 물려주려는 게 문제예요.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과 지위까지도 대물림하려는 생각이 나쁜 것이죠. 재산은 적절한 세금만 내면 얼마든지 대물림이 가능하며 그걸 욕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속성이니까요. 물론 저는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지만 그건 각자의 선택이니 강요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아무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정당하게 벌어서 잘 사용하면 돈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미국의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고 사후에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죠. 웬만한 국가도 하지 못할 일을 개인이 하고 있으니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도 최대의 축제 디왈리 기간에는 5일간 집과 사원에 등불을 밝히고 힌두교의 신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부와 행운의 여신 락슈미를 인도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축제의 절반 이상을 부와 행운의 여신에게 빈다고 하니 인도인들이 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처럼 부를 경배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부를 싫어하진 말아야겠죠. 여러분이 부와 행운의 신이라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찾아가진 않을 테니까요. 싫은 기색을 보면 바로 발길을 돌릴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겠다면 우선 부자를 미워하는 마음부터 버려야만 합니다. 좀 솔직해져야 해요. 만약 돈과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푸념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부자를 미워하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불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감이 좀 좋지 않죠?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느낌을 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노동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자본으로 축적됩니다. 불로소득은 힘들게 모으고 아껴서 축적한 자본을 생산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고요. 불로소득은 단순히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일까요? 만약 불로소득이 없다면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은퇴를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동소득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일부 북유럽의 선진국의 경우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공짜는 아닙니다. 노동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평생 세금으로 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세금은 더 내기 싫으면서 국가에게 내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헛된 꿈이죠.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국가가 베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된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가 이미 보여줬으니까요.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없다면 가족이 대신 책임져 주면 되지 않냐고요.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화 초기에는 가능했던 모델입니다. 출산은 곧 노동력을 생산하는 것이었고 비용보다 수익이 항상 큰 투자였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가능하면 많은 자녀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두 명이죠.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비가 가장 크죠. 대학은 기본이고 석박사도 흔해졌습니다. 고학력자가 넘쳐나니 과거처럼 교육에 투자한 것만큼의 초과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초과 수익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만 구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소득은 정체되어 기대 수익률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공한 자식이 형제는 물론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앞가림만 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죠. 집만 안 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노후를 의탁하는 일을 이제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국가에 의지할 수도 없고 자식들에게 기댈 수도 없다면 눈 뜨고 죽는 날만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건 안 될 말이죠.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죠. 불로소득을 가져다 줄 자본,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본소득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 그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르치고 금융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부자가 나쁘다고 가르치는 대신 부자가 되어 세상에 큰 기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불로소득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투자소득의 다른 말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투자한 결과로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일해서 모은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지켜지는 걸까요? 아니죠. 안전하게 꼬박꼬박 손실이 나는 거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돈의 값어치는 줄어드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당면 한 그릇의 가격이 5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 6, 7천 원은 줘야 자당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죠. 물가가 10배 이상 올랐다는 뜻이고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현금을 가만히 들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서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가장 손쉬운 재테크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여러분들이 예금한 돈을 모아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예금에 대한 이자로 여러분께 주는 것이고요. 은행은 일종의 중개자입니다. 모든 위험과 번거로움을 대신 떠안는 대신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갑니다. 은행 이자가 대표적인 불로소득인데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은행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손쉽고 안전한 대신 이자가 너무 적습니다. 실질금리, 즉 예금이자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계속 손실이 생긴다는 뜻이죠. 은행이자로 돈을 지킬 수 없다면 이제 스스로 조금 위험을 떠안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빌려주는 방법이죠. 회사채를 사는 것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회사에 빌려주는 것이 핵심이겠죠.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정해진 이자 이외에 더 받는 것은 없지만 회사가 망하면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니까요. 낮은 확률이지만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직접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해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빌려주는 것이니까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시 상가들을 둘러보면 공실이 넘쳐나죠. 부동산을 전부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수익도 남기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상가를 빌리려 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 빌려주거나 비워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비워두더라도 은행 이자와 건물 관리비는 계속 나갑니다. 내가 투자한 돈은 놀고 있고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하루하루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부동산을 너무 비싸게 산 겁니다. 그 부동산이 창출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 남이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만 믿어서 생기는 문제고요. 큰 돈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거기서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따져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돈이나 부동산을 빌려주고 정해진 사용료를 받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업과 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지분, 즉 주식을 사는 거죠.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동업한 회사가 잘 되면 무한대의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동업한 회사가 망하면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으니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불로소득의 핵심은 뭔가요? 먼저 내가 타인에게 빌려줄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고 돈입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걸 축적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을 통해 자본을 모아야겠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빌려줄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즉 부가가치가 크게 생길 수 있는 곳에 내 자본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재테크는 내 자본을 어디에 빌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창출될 부가가치입니다.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안목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그 안목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투자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가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격만 보죠. 앞으로 이게 얼마가 될까만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멍청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주기만을 기다리죠. 그래서 늘 실패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재테크를 하면서 가격이 아닌 창출 가능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죠. 자본이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고요. 평상시 이 시스템은 시장에 의해 잘 조율됩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가 발생하죠. 부의 집중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힘의 불균형에 의해 시장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올바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고리대금업이 횡행할 겁니다.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죠. 이번 마스크 대란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부족한 자원이 생기면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개인의 그릇된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사안들이죠.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다 있어요. 그걸 개선해 가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고요. 부조리한 점이 있다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고쳐가면서 쓰고 있는 중이고요. 언젠가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고쳐가며 써야 할 겁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작정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제 사회의 부조리함을 타파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했죠.
아버지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이 되고 아버지가 평민이면 자식도 평생 평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분이라는 족쇄는 능력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노력에 따라 자본을 축적할 수도 있고 대물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자본만 대물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과 지위까지 대물림한다면 과거 신분제 사회랑 다를 게 없으니까요. 자본주의 사회는 타고난 신분이 어떻든 간에 개인의 노력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나 노동자의 아들도 사회 지도층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는 사회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그걸 유동적으로 만들어 발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재벌은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권력까지도 물려주려고 애씁니다. 이는 비단 재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는 교수의 자리를, 의사는 의사 자리를, 또 대기업 직원은 좋은 직장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계급이 고착화되는 이유 중 하나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분노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부러운 건 사실이죠. 부자는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억지로 물려주려는 기득권 엘리트들입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또 불법까지 자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부라면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십시오. 부자가 되면 여러분 삶을 위해 또 우리 이웃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을 쓰는 나쁜 사람들은 사회가 벌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러분은 정당하게 모으고 베푸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